결국 남의 재산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 맞다. 맞다. 부모님이 빚만 더 많이 남기셨을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아 이거 다 그냥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것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2살 배기가 몇 억 빚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최근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서 많이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아들이 죽은 날 아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어머니가 기소가 됐던 사건인데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42세 아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게 2018년 6월 5일입니다. 앞서 2달 전 며느리는 가정에 소홀하다며 아들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들이 쓰러진 상태에서 이혼은 성립합니다. 2달 뒤인 8월 8일 아들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에게는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인 80대 B씨는 아들 사망 이후 은행으로 갑니다. 아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숨진 아들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를 위조해 자신의 딸 계좌로 총 6차례에 걸쳐 5억 4,800만 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B씨의 첫 예금 인출 시점은 아들이 사망한 지 불과 8시간 후였다고 합니다.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친 B씨는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결국 B씨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게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018년 8월입니다. 8월 8일 날 이제 이 아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 전에 그해 4월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 소송 중에 이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예.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망을 합니다. 이혼이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근데 결국 이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엄마가 예금을 찾은 거죠. 예. 근데 그냥 생각해 보기에는 상황이 지금 딱히 어색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인과관계만 봤을 때는 이제 아드님은 돌아가신 거고 아드님은 돌아가신 거고 이혼을 한 상태니까 아내는 없는 상태인 그렇죠. 거고 초등학생 아직 미취학 딸이 아동이 있었고. 18세 이하인 딸이 있는 거니까 그 엄마가 돈을 찾았다는 건데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상속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을 하잖아요. 네. 그 순간에 그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그 재산을 옮겨갑니다. 그렇죠. 바로 그냥 네, 법적으로는. 사망 시점에서. 사망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망 시점에 이미 법적으로는 재산이 상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그거는 이제 법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재산이 그러면 명의자는 또 지금 사망한 사람 명의로 돼 있으면 명의를 바꾸고 이런 절차는 별도로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설령 아들이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 만약에 어머니가 대신 간 거라면 대리권을 받아서 대리인 명의로 찾아야 되는 거지 아들 이름을 빌어서 이거를 찾아가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어머니도 아들이 이제 숨졌다는 걸 숨긴 채 아들 명의로 예금 청구서라는 걸 만들어서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아마 8월 8일 그 새벽에 숨진 것 같은데 예. 그 해부터 이제 그날 이제 낮부터 이체를 하기 시작해서 그 8월 말까지 6번인가요? 6회에 걸쳐서 그 5억 4,800만 원을 자신의 딸,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체를 누나. 네. 누나. 누나군요. 통해서. 잠깐만 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그날부터 그게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냥 상 치르느라 슬프고 울고 힘드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얘기한 것처럼 상치르고 사망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사망 신고를 하면 은행에는 예금 인출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냥 인출 제한을 시켜놓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아들 서명을 위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아들 이름으로 이 서류를 꾸몄다는 건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이게 사기인데 이게 누구를 상대로 사기가 되냐면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예요. 이런 거죠. 만약에 제 이름을 위조를 해서 우리 성근 아나운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 버려요. 혹시나 또 몰라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은행에 가서 야 나도 아닌데 왜 형근이한테 돈을 줬어? 내 돈은 내 돈이야 다시 내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은행은 이중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저한테 구상권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예. 구상권은 들어오더라도 어쨌든 은행은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은행이 사기의 피해자예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친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예. 이 피고인 주장을 요약을 하면은 이 아들이 경제관념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사전 숨지기 전에 엄마가 재산 관리를 해줬다고 원래 합니다. 그냥, 원래부터. 네, 원래. 그리고 이 5억 얼마죠? 5억 얼마를 이체를 했지만 아들이 빚이 있었다 그래요. 빚을 갚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례 비용을 쓰고 뭐 일부 뭐 사용 전기료, 전기 사용료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얻은 이익은 없다. 그리고 나는 원래부터 아들의 재산을 관리해 주던 사람이다. 뭐 나쁜 뜻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예. 뭐 이분 말에 따르면 그냥 우리 죽은 아들이 약간 남기고 간 것들을 정리하는데 그렇죠. 비용을 쓴 건데 그럼 그런 진짜 그랬다면은 이득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이 돈 뭐 어머니한테도 일부 가는 거 아니에요? 일부라도 조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법은 상속을 누가 받을지를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 그래서 비존 형사 이러는데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예. 그다음에 형제 자매, 예. 사촌 이내 혈족 이렇게 아, 순서예요. 그래서 네. 위에 사람이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밑에 순위 사람은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망한 아들에게 딸이 있다 그랬죠. 초등학생.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 딸이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아, 원래는. 직계 비속이 네, 있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 아들이 사망하는 순간 이 딸, 그 아들의 딸, 그 손자죠. 손자에게 예. 다 이미 재산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결국 남의 재산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인데. 예, 그 엄마지만 남의 재산인 예, 거예요. 예, 그건 예, 가족이지만. 네네. 맞아요. 아들 일 처리해 준 거니까 범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사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누가 회사에서 월급 안 주면 정당하게 받아야 될 월급이니까 내가 그 회사 금고 가서 가져오면 그게 절도가 아닙니까? 라고 맞선 거예요. 그렇죠. 불법 영대 의사라고 하는 거는 꼭 목적이 좋은 데 있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범죄까지 정당하게 됐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뭐 그래도 계속 재판 과정에서 이제 모친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피해 본 사람이 없는데 왜 내가 죄가 되느냐? 그래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치열한 공방 끝에 그 배심원이 7명이었답니다. 예. 7명이 이제 만장일치로 이거는 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재판부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라는 네. 그런 판결인 건데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네. 돈이 딸한테 가게 되는 거겠네요. 뭐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상속세 같은 거 부과할 때도 이게 그 상속권자가 딸이기 때문에 네. 결국 딸한테 부과가 된다고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계좌 이체를 해서 그 돈을 그쪽이 가졌다 하더라도 세금은 이 초등학생 딸이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 피해가 없지 않았다. 예. 검사는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럼 이 딸은 돈 받은 것도 다 썼다며요. 찾아와야 벌써 되죠. 엄마가. 찾아와야죠.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구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그런 거예요. 거죠.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5억 8천 6억 가까운 돈이면 사실 그래도 이 어머니와 자식 사이라는 걸 감안해서 약하게 처벌한 거예요. 1년 6개월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집행이 나왔죠. 수도권 같은 경우 1억이 넘어가면 거의 법정 구속까지도 시켜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또 이 얘기로 넘어오니까 갑자기 또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이게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었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함부로 그러니까 법이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임의로 하다가는 큰 곤혹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저희가 얘기해 드렸던 사건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좀 비난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영상이 있네요. 영상 보여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 나 하나도 아프지 않아. 홍아 씨, 아무렇지도 않은데 안타까운 예. 너는 건 2010년에 얻었기 때문에 이제 10년 됐습니다. 올해 벌써 2020년에. 33세 그때 당시 네. 33살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갑자기 좀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렇죠. 너무 슬픈 기억이 있는데 뜬금없긴 한데요. 박용화 씨가 왜 나오는 거예요? 사망한 후에 이제 예금을 인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용화 씨도 이분이 이제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였는데 네. 아 맞다. 맞다. 박용화 씨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사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박용화 씨가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하니까 네네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억 4천만 원을 매니저가 아이고. 아까 그 수법은 같습니다. 이제 예금 청구서를 본인 서명을 위조해서 했고 아, 물건 엄청 들고 나왔어요 또. 또 작업실에서 뭐 이 매니저. 사진첩 같은 것도 네, 많이 맞아요. 들고 왔고 그래서 소속사에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 기소가 됩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 매니저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뭐 자기한테도 그 돈을 인출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사진첩은 뭐 그리워서 가져온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재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8개월, 8월에 실형을 선고합니다. 예. 그렇구나. 어떻게- 이 사람은 예.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앞 사건하고 거의 본질은 같다고 봐야죠. 그래요. 본질적으로 같고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앞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우리가 보면은 안타깝다게 심정적으로 약간 심정적으로 그냥, 그런 게 예. 어머니와 아들 사이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연예인과 매니저라는 관계일 뿐이지 네. 똑같은 겁니다. 설령 그 전에 예. 뭔가 대리권을 수여해 놨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매니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 대리권 역시 사망한 이후에는 이 상속에 필요한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쓰여야지 자기가 덜컥 그 돈을 가져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사망을 하면 상속권이 바로 효력을 얻게 되고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사망 신고를 하면 계좌가 묶여가지고 뭐가 뭐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재작년에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요건은 잘 아는데 아, 이제 네. 사망 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장례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비교적 여유를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사망 신고를 하면 당연히 은행이 이제 계좌를 묻고 그걸 찾으려 그러면 그 상속인들 전원이 그 은행에 가서 사인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 거예요. 찾을 네. 수 있는. 네,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마련을 해놔야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이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법적으로 금융권에서 망자의 상속 재산, 재산 현황 같은 것들을 자녀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네.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거를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시작된다라고 돼 있고 상속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정 승인, 단순 승인, 뭐 법정 단순 승인 또 상속 포기란 것도 있어요. 다른 건 어려워라. 뭐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부모님이 빚만 더 많이 남기셨을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럴 경우에 그냥 이거 다 그냥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로 의외로 많으신데 부모님이 남긴 빚이니까. 네, 부모님 빚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빚이 많아요? 근데 또 사업체가 있다 보니까 건물도 있고 또 공장도 있고 막 이럴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받는 게 나을까 뭐 안 받는 게 나을까 고민될 때는 그 남기신 분의 빚 범위 내에서 재산 범위 내에서만 그 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내 돈까지 써가면서 빚을 갚진 않되 사업체 자체는 물려받겠다라고 할 때 한정 승인을 하는 거고 아예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도저히 뭐 아무것도 손 안 댈래. 그냥 골치 아프다. 남겨주신 것들은 그냥 다 국가가 알아서 해. 포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고 나서 이 결정이 날 때까지 한 달 넘게도 걸려요. 예. 그 사이에 만약에 아버님 재산이긴 하지만 뭐 장래에 필요하니까라고 쓰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법정 단순 승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승인이 돼버리는구나. 그때는 포기가 또 안 되고 한정 승인도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빚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 승인 신고를 하시거나 상속 포기 신고를 하실 때는 이후에는 절대로 남기신 분의 재산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문제된 사건 경우에 이제 그렇게 사망 신고 예. 전에 그냥 섣불리 조금 찾았다가는 되려도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우리 그러면 어린 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빚만 받을 수도 있겠네요. 상속 포기를 하실 때 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첫 번째로 받는 경우가 직계 비속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비속은 자손들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럼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도 다 포기해야 돼요. 아들, 딸이 포기하면 직계 비속이 남아 있는 거예요. 손자, 손녀까지 가는 거예요. 다 싹. 네. 자칫 잘못하면 두 살 배기가 막 몇억 빚을 갖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수 있겠네요. 어쨌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전원이 다 포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갑니다. 마지막에 잘 왔습니다. 네. 네. 좋은 정보였네요. 나에게 친밀한 사람이든 조금 관계가 있던 사람이든 마지막 가는 길을 최대한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 내에서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배웅해주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속고 살지마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